그러면 자기소개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심이라고 하고요. 뭐죠? 찐위신. 네, 저는 함경북도 운성에서 태어났고요. 2024년에 크게 하랍니다.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20년 조금 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분처럼 그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간호학과로 대학을 가서 감사하게 잘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기회가 돼서 그 보건학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또 간호학 박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을 연구하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혼자 잘 살기보다는 어떻게 저희가 또 주체가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뭐 통일이라던가 우리 탈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며 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쭉 좀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온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약간 함경북도에서 이렇게 약간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문, 투먼. 네. 혹시 가까운 투먼이라고 아십니까? 도문시? 네, 투먼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 네, 거기와 가까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강사님이 계셨을 때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이었고요. 복숭아꽃, 살구꽃이 엄청 만발했어요. 그래서 아마 회령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 뭐 백살구꽃이 만발하나 이렇게 아시는데, 회령하면 백살구죠. 네. 근데 제가 살던 온성도 앞에 봄만 되면 그 과수농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살구꽃이 엄청 만발하고 뒤에는 바로 정말 배산 임수였어요. 바로 앞에 강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은 정말 소나무 우거지고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정말 살기 좋고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 자연이 예쁜 네. 곳, 그러면 앞에 천이 흘러서 물이 흐르고 네. 뒤에는 너지득한 산이 있고 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네. 여름이 되면 푸르게 오르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네. 고향이었네요. 그러면 네. 약간 어린 시절 고향 생각하면 뭔가 따뜻함도 있고 그리움도 있겠고 뭔가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사실 뭐 향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 그게 아마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네, 제가 그런 기억을 쭉 갖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년대 사실 중반까지라고 하면 그 94년 이후부터 네. 북한이 좀 어려워지는 길을 걷잖아요. 네. 거기도 그랬었나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과수농장은 워낙 그 국가의 농장이다 보니까 거기 나무들을 벨 수는 없으니까 꽃은 그대로 있었고요. 뒤에는 산이 점점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그 소토지밭이라고 하잖아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이렇게 좀 벌거숭이 산들이 되는 모습을 거의 정말 한 5, 6년 동안에 그렇게 급격하게 나무들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모습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런 모습인데 또 2000년, 그러니까 99년에 제가 나왔다가 2002년에 다시 잡혀서 갔었는데 북송이 됐었어요? 네네. 그때 봤던 모습은 정말 너무 그 삭막하고 진짜 이게 푸른 봄이어도 푸른 빛이 별로 없고, 물론 뭐 7월 이때면 뭐 농작물 때문에 푸르긴 하지만 거의 뭐 가을, 겨울이면 산이 정말 운둥산 이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있어야 이게 회복이 될까 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고향은 푸르른 네. 그다음에 꽃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새가 지저귀듯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99년에 탈북을 하시고 2002년에 북송돼서 다시 봤던 고향은 민둥산이 됐고 느낌은 약간 황폐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럼 뭐 이제 고향은 그렇다고 하면 어린 시절 고향에서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마 지금 저기 데리고 온 따님과 비슷한 나이대 이제 고향이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래도 좀 할머니도 같이 살고 그러면서 그냥 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이게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 그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또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어렸을 때 제가 또 어떤 자연을 보고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가 뭐 그게 뭐 또 뭐 아 내가 뭐 북한은 늘 그런 거야 이렇게 그 나라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저의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뭐 감정적으로 이게 뭐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생각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 장마당을 나가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음식을 항상 구하러 바쁘게 다니고 네. 아이들은 할머니 손에 맡겨서 자랐다던데 네. 그런가요? 어떤가요? 아, 네.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를 돌보고 저희 엄마는 진짜 집에 있는 뭐 옷까지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팔아야 감자라도 사서 얘네를 먹일 수가 있는데 그 엄마의 손에 뭐가 들려 있나 이거를 배낭 속에 뭐가 뭐가 들어 있나 이거를 그 엄마보다는 그 배낭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오면 엄마가 반가운 것보다 그렇죠. 엄마 손에 네, 엄마 보따리에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먹을 게 뭐가 있는지 그거에 네. 대한 생각이 있을 네. 만큼 네네. 제가 뭐 저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저 아이 연령대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먹을 때고 한창 그쵸. 자랄 때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아 학교 생활은 저는 학교 생활은 선생님들로부터 사실 저희가 사실 뭐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 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도 많은 애정과 사랑과 또 어떤 뭐 이렇게 뭐 가르침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뭐 도덕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네네 그런 것들이 사회성의 발달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기억으로는 북한은 공평한 민주주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집안 자체가? 네, 집안 자체가 저희 그 이제 어머니의 그 위에 오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네, 좀 뭐 가족사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중국에 많이 연고를 두고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탈북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두만강을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아예 잡혀가서 생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범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냥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대학도 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진출할 수가 거죠. 없었겠네요. 네네. 그 배경에서는. 네. 그리고 살던 곳에서 이제 워낙 살던 곳이 뭐 크진 않아요. 군이에요. 근데 군에서도 더 산골로 추방을 당하고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차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성분이 안 좋으면 저도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았더라면 제 자식도 그런 한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리고 같은 반에 뭐 아버지가 대대장 딸 이러면은 그 아이도 대대장 계급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간부를 시켜주고 이제 그래서 제 기억에는 좀 차별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럼에도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좀 물론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사회 안에서는 좀 그렇죠. 아니면 네. 진짜 돈이 많아서 석탄이라도 많이 선생님한테 드리던 네. 소풍때 도시락이라도 많이 너무 싸서 잘하시네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형편도 아니었으니까. 네. 너무 근데 그거라도 또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면 내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냥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는 선생님 도시락을 뭐 하나씩 더 사서 이건 선생님 거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명절 때 뭐 술 한 병 챙겨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차별 아니면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의 상황들 그래서 지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뭐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가 워낙 북한에서 공부를 좀 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최우 동생 부모님은 늘 그 주석단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앞에 앉히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늘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고.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나는 교사가 되겠다. 그게 꿈이었는데 그 오빠로 인해서 그 꿈이 다 꺾여지고 그게 항상 그 한으로 남아서 근데 내 자식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산다라는 거는 그게 또 절망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탈북도 그렇게 결심하게 됐고 저는 뭐 사실 제 의지보다는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께서 먼저 가자고 하셨습니까? 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는 남매겠죠. 삼촌의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계급적으로 우리 집안은 농사도 사실 그 시골에서 그냥 거기서 지내야 된다라는 한계를 보고 자녀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좀 컸을까요?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랑 저랑 남동생이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아버지는 먼저 저희가 99년에 나왔는데 97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내가 가서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오마 했는데 가서? 나는 돌아가신 줄 알고 순간 마음이 그랬는데 중국에 먼저 가서? 네, 중국으로 가서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2년 동안을? 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아버지가 잡혀나간 거예요. 북송된 다시 거예요. 북송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은 북한에서 가족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 북송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잡혔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해산이나 뭐 이런 데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네. 지방으로 그 지역에 있는 데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데 그때 아버지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사촌 동생하고 갔었는데 그 또 사촌 동생은 아예 자기 가족을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또 사촌 동생의 또 사촌은 그 6.25 전쟁 때 이제 그 인민군 전사자 가족이라서 대우를 엄청 잘 받던 그랬는데 갑자기 10몇 명에 해당하는 가족을 다 이끌고 갔으니까 북쪽에서 데리고 중국에 가서 잡아서 내와서 이거는 그냥 단순 먹을 게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이거는 계획적이고 정치적으로 걸리니까 아예 저쪽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뭐 수용 아예 못 나오는 곳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고 그 이후로 연락을 모릅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거를 중국 가서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그렇죠. 중국 친척으로부터 들었죠. 나갔는데 모르냐 이렇게. 네, 대부분 사실 2099년 뭐 아니면 다시 북송됐던 2002년만 해도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북송돼도 우리가 진짜 먹고 살려고 잠깐 왔습니다. 뭐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먹고는 이러면 그냥 뭐
교화소라든지 노동 단련 정도 하고선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지금처럼 온 가족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네. 정치범이 되다 네, 네. 보니 좀 네. 어렵게 꼬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나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잡혀서 돌아갔다 이렇게 북송됐다는 이야기 들으시고 그럼 어머니랑 중국에서 그 친척분들이랑 뭐 3년 사신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행히 중국에 이제 친척 연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네네. 그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그 중국 연변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쪽에 친척들이 있는데 할머니는 또 어디 산골에 원래 옛날에 살던 그쪽에 가서 사시고 엄마는 또 어디 이쪽에 가서 살고 저는 또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중국 조선족 교회 어떤 소개로 네. 어떤 식당으로 간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조선족 청년들도 있고 약간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식당 일은 없고 정말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네. 네, 그리고 또 낮에는 일을 해요. 뭐 수놓고 남자들은 이렇게 서각 글씨 나무에 새기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지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사나. 되게. 그때가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나온 건 16살이었고요. 16살 때? 네. 다시 북송될 때는 19살. 여기 온 거는 이제 21살 때 왔죠.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강사님은 집안이 약간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화교 출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조선족. 조선족 네, 분들. 그렇죠. 조선족인 거죠. 그래서 넘어갔을 때 할머니를 중심으로 아는 친척분들의 좀 도움을 그래도 네. 받을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네. 다시 북송되고 네. 북송됐을 때는 다시 그러면 탈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로 갖게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저는 사실 다시 그냥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으로?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따로 있다가 잡혔으니까 엄마랑 또 다른 가족들은 다 혼자만 그럼 북송된 거였어요? 저랑 남동생이 아마 그 선교사님이 그쪽에 있었는데 같이 잡혀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둘러대고 풀어주면 바로 넘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서류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 잡혔을 때 한국 가려고 했어? 이게 첫 번째. 네. 한국 사람 만났어? 두 번째. 교회나 선교사님 뭐 성경 보고 기독교했어? 이거가 제일 네. 그런데 네. 그때가 이제 2002년이었고 그리고 9.11 테러가 있은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거의 저를 무슨 약간 테러 분자처럼 네, 하고 또 남한 사람들이랑 일단 만났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7, 8개월을 거의 거기서 이제 계속 거의 불려나가서 조서를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약간 무슨 간첩 활동을 하라고 뭔가 훈련을 받고 지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지령까지는 아니고 딱딱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라고 이제 그렇게 썼을 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네네네. 그냥 그렇죠.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냥 결국 네. 마지막에 다 쓰는 거군요. 네, 나는 그 남조선 사람 만나서 북한의 체제를 붕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고 하고 거기서 이런 교육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통과가 돼서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1년으로 교화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데 1년만 갔다 온다라는 건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사실 제가 그냥 한 번도 북송되지 않고 뭐 여기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한 번도 북송의 경험이 없이 그냥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왔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북한의 그 찐 모습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잡혀가서 정말 인간에 대한 것도 알고 이 사람은 얼마나 극한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인간성을 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책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엄청 책 여러 가지로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인간인가 막 네.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엄청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떠오르니까. 네,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에서 같이 알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잡혀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기 3살짜리 딸을 두고 이렇게 잡혀나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언니가 자기 언니가 여기 근처에 실제로 그 언니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 또 사기치고.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네. 근데 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저는 아무튼 뭐 말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래서 정말 그 북한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자유를 똑같이 가지고 났다라고 하지만 그게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고 누구에는 허락이 되지 않고 이게 내가 살아왔던 북한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됐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배움과 시야가 넓어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언니분을 욕하기보다는 상황이죠. 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방법이었으니까 그때는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아팠겠지만 또 뒤늦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제가 어제 그 양강주 해산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저희가 34,000명, 뭐 35,000명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보니까 35만 명에서 36만 명이 북송과 또 교도소, 교화소에 잡혀 있는 걸 보면서 인생의 영웅이 누굴까 생각해보니 그냥 한국에 밟은 사람들이 영웅이구나. 왜냐면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탈북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탈북 얘기를 쉽게 얘기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1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영웅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목숨을 걸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스갯소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숨이 하나인데 탈북을 하려면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던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영웅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이제 동감은 하고요.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저는 사실 제가 자의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정말 사람이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 남은 하나의 예산이 참 목숨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분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실 때도 이렇게 막 저는 10분의 1 확률 뚫고 나왔습니다 해서 막 기쁨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죠. 10분의 9라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탈북을 어머니 따라서 오면 반응이 한 세 종류인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왜 나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고 고향이 좋은데 왜 데리고 나왔어라고 엄마랑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큰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온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고마운 상황이죠.
왜냐면 제가 뭐 나올 때가 16살 고등학교, 북한은 사실 17, 18 그때면은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니까 뭐 나만의 한국에 비해서는 좀 빨리 철든다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집안 배경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또 약간 뭐 그냥 갑자기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좀 얘기를 했었죠. 저는 예, 뭐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나는 너한테 물려줄 게 이제 호미밖에 없다. 아,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현실에 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둠, 이곳에서 할 수 있거나 우리 미래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좀 인지하면서 네. 아, 이 땅에 대한 기대나 뭐 희망은 좀 많이 사라진 상태였겠네요. 아, 예, 점점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다시 두 번째 탈북을 해서 네. 한국행을 선택을 하실 때는 네.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때는 할머니가 조선족 분이셨기 때문에 네. 남한행, 남조선행을 선택하고 탈북하기보다 중국에서 살려고도 탈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처음에 탈출할 때는 그냥 중국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네. 그 넓은 땅에서 얼마든지 산다. 그리고 중국에선 친척들을 그때 한 번씩 도와주러 나오고 그럴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아유, 거기서 뭘 해 먹어도 산다. 여기처럼 농사를 하는데 배고파 죽는 게 어디 있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 저는 사실 남한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중국에 와 보니까 중국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북송 한 번도 당하기도 네네, 했고. 불안하고 뭐 저는 한 번이지만 저희 엄마는 뭐 한 3번 왔다 갔다 아, 이렇게 그래요?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제가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또 남한 방송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TV에서 뭐 탈북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나도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그 북송되지 않기 북송되기 전이죠. 여기서 이렇게 옮기시는 게 그렇게 힘드실까? 홍해도 가르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뭐 믿음이 그때는 정말 지금도 믿음이 없지만 네, 그때는 정말 그 신화 속에 뭐 성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책으로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그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사실 거기서 지금까지는 부모가 내 울타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 엄마는 나를 못 지켜주고 심지어 우리 엄마도 잡혀갔다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뭐 와서 잡아가면 선교사님들도 자기 땅이 아닌데 쫓겨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아마 다른 또 제가 뭐 다른 신을 뭐 이렇게 알게 됐더라면 뭐 거기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또 이렇게 또 신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회령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 이제 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공안에 잡혀가지고 중국 감옥에 이제 갇혀서 북송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그마한 방에 남자들만 이제 북송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정치 수용소 이제 정치범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요만한 방에 사람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벽을 이렇게 쭉 봤더니 세계에 있는 온갖 종교가 다 그려져 있대요. 왜냐면 살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십자가도 있고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게 다 있어서 그냥 살고 싶은 말도 다 그걸 바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간절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때는. 저 그때는 맞아요. 살고 싶고 왜 사나 그런 뭔가 약간 어찌 보면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나 왜 살아가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을 해도 뭐 답은 없고 그쵸. 살아야 되고 왜 살까
여기 사실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네, 갖고 있었어요. 왜 나만 살아서 왔을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5만 명이 탈출을 해서 지금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왜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냥 농촌에서 뭐 보잘것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나만 살아서 왔을까?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야,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도 참 마음이 좀 무겁긴 하네요. 지금은 뭐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왜 나만 내가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뭐 똑부러지게 제가 이유를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그리고 그 왜 저를 일단 중국에서 바로 저를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어디 갔습니까? 우리 김명희 박사님은 정말 이렇게 바로 오셨더라고요. 네, 직행이었죠. 네, 직행으로. 네, 물론 뭐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신 게 비행기였는데 그죠? 네네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북송시키고, 근데 저는 또 북송시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워낙 선교사님들하고 있었으니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제 믿음은 뭐 그냥 정말 아스팔트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믿음이었고 그를 제 몸 하나도 가눌 상황이 아니었고 막 거기서 제가 1년을 감옥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풀려난 이유가 밤마다 계속 열이 나고 이런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북한 보위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확 풀어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결핵이라는 거는 알죠.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검사할 장비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핵에 걸렸었고 북한 보위부에서도 이런 애를 여기다가 잡아둔다는 거는 위험하다. 그냥 차라리 어차피 얘는 감옥에 보내도 죽고 나가면 그냥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하던 상황이니까 그랬었는데 그게 나중에 뭔가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뭐 이렇게 실이 뭐 구슬을 이렇게 실에 꿰듯이 내가 왜 잡혀나가서 북한의 정말 실상과 그 사람 북송이 돼서 아이를 두고 온 어머니들도 만나고 또 임신을 해서 온 어머니가 강제로 배달하고 아이가 유산되는 네, 그런 것도 제가 보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거 그리고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면서 정말 병 걸리게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아마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또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렇기도 합니다. 진짜 한국에 와서 정말 저는 북한에서는 농사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진 대로 살면 되니까.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은 딱 하나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근데 엄마한테 험의 받아서 네. 근데 한국에 왔더니 뭐 누구는 신학교를 가라, 누구는 사회복지학과를 가라, 누구는 어디를 가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 인도 의료봉사를 같이 가게 됐고 거기서 저는 사실 제가 2004년에 와서 2005년에 인도를 갔는데 너무 이게 딴 나라에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인도에 가서 다시 딱 북한을 떠올린 거죠. 정말 전기도 없고 병원도 안 돌아가고 정말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내가 간호학과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때 딱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뭐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지금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되겠고 왜 나만 살았을까에 대한 뭐 대답도 되겠고
저는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아이가 네. 아마 사는 이유에 뭐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오셔서 네. 인도 봉사를 갔다가 보시면서 내가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간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가셨을 텐데 제 주변에 간호학과를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반에 1, 2년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외래어랑 영어랑 그 다음에 원서로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뭐 원서로도 보고 뭐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공부하시는 거? 네, 진짜 저도 힘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동기들보다 뭐 한 3살 많았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많은 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나이가 많다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여기서 안 다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0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06년에 혼자 네. 스마트폰이 없이 대학에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한 2009년, 10년부터 많이 나왔을걸요? 컴퓨터는 있지만 2006년에는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을 때였다고. 네. BP 세대였나요 그때가? 아니, 그때 네. 있을 오히려 세대? 폴더폰인데 아니,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되니까 친구가 뭐 물어보면은 제가 검색이라도 해봐서 알았는데 언니 뭐 먹을래요? 빠에야? 뭐 이러면서 그게 뭘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1년을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전공으로 가면서 너무 따라가기 힘들고 네 그래서 정말 동아리 방에서 막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휴학을 해야 되나 그러던 차에 이제 정말 천사와 같은 그 동아리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언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간호학과를 편입한 분이었는데 간호학과는 원래 좀 이과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는데 그 언니는 사회복지는 이제 문과 쪽으로 해서 오신 분인데 야 나도 힘들어. 근데 나도 그거 C 받았어. 쿨하게 엄청 C 받았어. 근데 저는 C 받았어를 잘못 들어서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네. C. 네, C 받았어. C, 네. C 마이너스인지 C뿐인지 네. 모르겠지만 받았어. 근데 3학년 올라가서 실습을 나가면서 다시 배웠던 거를 리뷰하고 그러면은 또 알게 되니까 휴학까지 할 필요 없다. 근데 정말 그게 딱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휴학을 했더라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에 뭐 없었을 수도 있고 간호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언니가 너무 천사와 같은 그래서 그 언니는 뭐 기억도 못하지만 지금은 국립대 어디 교수님이 돼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어 계신데 와, 네. 근데 본인은 정말 그때 그냥 쿨하게 그냥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에겐 엄청 큰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지금 그 진검달 통일간호의 진검달이라고 모임을 하고 있고 제가 네. 거기서 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사실 취업 때문에 탈북 그 학생들이 보건의료 전공으로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네, 그래서 간호대로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다른 보건학 전공으로도 가지만 그래서 이건 정말 소중한 그런 모임인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간호대학이 없잖아요. 뭐 간호학교가 있지만 기껏해야 2년제 전문학교지 대학이 없거든요. 근데 탈북을 해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집단이 아니라 간호사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풀이 많죠. 소중하고 중요한 모임이라서 제가 이제 모임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 50명이 그 카톡방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한 간호 대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간호사들이 한 3분의 2고요. 학생들은 3분의 1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석사과정 때 어떤 멘토링의 그 매니저로 참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교수님하고 간호대학생 이렇게 멘토링을 했더니 학생은 교수님이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교수님들은 너무 바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때 또 한 1년 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그때 경험을 또 살려서 교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학생과 가장 가까운
갓 졸업한 지 얼마 안 된다든지 선배네요, 네, 일종의. 네, 정말 선후배 그리고 정말 선후배가 없다면 가까운 학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원을 하시는 분의 또 의지에 따라서 1년 반밖에 못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또 좀 새롭게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립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타인에 의해서 하던 일이 그냥 중단도 되고 또 끌려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네. 근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좀 멘토링을 또 새롭게 좀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네. 있던 그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네. 간호학과를 졸업하던 뭐 아니면 고학년인 분들이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네. 좀 잘 갈 수 있게끔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이 핵심인 건가요? 그렇게 사실 탈북 뭐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그런 뭐 선순환 구조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또 그것도 좋고요. 선배가 어떤 정말 훌륭하게 또 대학병원이나 뭐 제가 물론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더 훌륭한 건 아니지만 잘 적응하고 하는 탈북 간호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모범을 삼아서 따라가는 친구도 있고 또 실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공부 방법이나 그리고 그쵸. 요즘은 교과서를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PDF 이건 네. 사실 뭐 불법이긴 하지만 PDF로 아이패드나 이렇게 패드로 해가지고 네. 많이 공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장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도 뭐 요즘 AI 시대잖아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대학에서 과제를 내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서 가져가는 과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과제를 해서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저 자체도 잘 못 배웠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저희 주변에도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사실은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게 훨씬 좋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간호사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간호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되고 정착도 하고 실력을 갖춘다면 나중에 북한이라고 하는 땅, 저 조선 땅이 열렸을 때 좋은 또 그 땅을 위한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도 뭐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좀 작은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뭐 조금 중간급 종합병원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다니면서 힘든 일들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뭐 그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태움. 네, 간호학적으로 그런 개념 그 연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 정말 왜 고난을 주실까라는 것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엄청 나중에 주시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견디도록 해주시는 것 저는 제가 견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또 다 견디도록 해주시고 그것 또한 이제 은혜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제가 내가 잘났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복 주신 그 기복적인 복 주시는 분이어서 나는 정말 복 받은 자여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텐데 또 그런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뿐 아니라 남한의 간호사들도 얼마나 또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특별히 또 탈북해서 온 간호사들은 정말 그냥 이 나라에서 그냥 잘 사회 적응해서 잘 살아 이러면 그냥 성공한 거야 거기까지만 또 기대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분단을 넘어서 이렇게 온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네. 네,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름도 사실 통일가능의 징검다리라고 하긴 했는데 네, 그 이유를 뭐 사실 같이 함께 찾아가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합니다.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야기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 징검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고. 네. 그 간호학과는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했었고 다시 편입했던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학교를 잘 맞췄다면 네네. 간호사로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은 이 억양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나는 북한에서 온 간호사한테 우리 엄마를 맡길 수 없다라고 막 바꿔달라고 해서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또 간호사들끼리 하면서 이렇게 여성들끼리 있어서 그런지 네. 뭐 그런 문화도 좀 존재했다고 네. 하고 의사 선생님은 너 탈북민이라서 이거 모르지 하면서 네. 무시하는 듯한 말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데 아이고. 어떠셨어요 간호사 생활은? 네,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일단은 억양 같은 경우도 이제 바빠요. 진짜 엄청 바쁜데 환자들이 한마디 이제 물어보려고 하면은 사실 그 간호와 관련된 거를 한마디 더 물어보는 것도 엄청 업무로딩이 걸리는데 저의 말투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꼭 말에 꼬리가 계속 하니까 이게 일이 엄청 5분 늦어진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병원에서. 그래서 초반에 진짜 환자한테 설명하는 설명문에서 일단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뽑아가지고 가서 달달달달 거의 그 사람 제 프리셉터의 억양을 따라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건 사실 그냥 제가 편하려고 너무 그래서 이제 했던 부분이 있고 뭐 환자들이 막 무슨 북한에서 와서 이런 적은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연평도 포격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저는 사실 남한에 와서 처음 만난 그리고 제 직장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어쩌면 저의 그 뭐라 그러죠? 또 그 플러스가 아니라 또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쏜 게 아닌데 야 너네 왜 저러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결국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그 분노를 표출할 다른 대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살다 보면은 제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강한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어요.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을 자주 좀 발견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것도 저의 어떤 배움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려운 과정을 사실 잘 극복해서 지금은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또 같이 해나가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도 경험하고 스스로가 또 생각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일간호학의 그 징검다리라는 걸 또 만들어서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 모습이 강사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또 앞에 걸어간 발자취를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거고 또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왠지 박수를 한번 우리 응원할까요? 너무 대단하다. 사실 지난주에 그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저녁을 먹다가 주에 갑자기 울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북한의 브로커를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할머니하고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대학병원을 가고 싶으니까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지금 휴학을 하고 토익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토익 공부하다가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80대라서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80대면 뭐 웬만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수하신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사촌 동생은 06년생이었는데
말라 죽었대요. 아휴. 근데 왜 말라 죽었냐면 결핵 때문에 말라 죽은 거예요. 함경북도 네. 친구였는데 아휴.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간 잠을 못 잤대요. 왜냐면 06년생이면 우리나라로 19살 뭐 이렇게 되는 친구인데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은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 브로커가 말라 죽었어요 라고 하는 그 말라 죽었다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어떤 나라가 결핵 때문에 이렇게 말라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마지막에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브로커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대요.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 돈을 보내달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저도 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없고 저도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먹고 싶은데 이걸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어렵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워낙 함경북도가 추우니까 돈을 한번 보내긴 했는데 1월, 2월에도 계속 연락 와서 자기가 고민하면서 보내지 못했대요. 왜냐면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맛있는 걸 먹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어서 근데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마음이 죄책감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보냈으면 좀 더 살았을까?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진짜 너무 눈물이 같이 나니까 그냥 울면서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그 친구들이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다 보니 본인이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간호사가 돼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하면서 강사님처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그 친구가 막 떠오르네요. 아, 진짜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뭐 단순하게 그냥 학교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팀장님처럼 이제 그런 사연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통일간호의 진범단 뭐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정말 그 친구들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환자들에게 더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저는 사실 뭐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보다 내가 더 힘든 걸 겪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실제 사람은 그 힘듦에 대한 무게는 서로 다 느낌은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한의 환자든 뭐 다문화 환자든 어디 대상자든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저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좀 그 과정에서 좀 그 친구가 그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옆에 같이 만나시지만 그런 주변에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랑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없대요. 왜냐면 혼자 왔어 보니까.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이모인데 이모는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하루아침에 엄마랑 딸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이모한테 어떻게 제가 연락해요?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며칠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친구들이 속에 있었던 또 저희는 공감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나중에는 진짜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돼서 누군가를 위한 또 성장하는 게 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런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갑자기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가 네. 생각나서 아, 너무 그 진검다리 네. 응원하게 됩니다. 아, 또 너무 또 네, 귀한 또 말씀을 네. 해주셔서 아무튼 또 그 징검다리 안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또 간호사긴 하지만 또 대학원을 보통 간호사는 병원을 많이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계기가 돼서 석사 과정을 하고 또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여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사 과정에서는 저희 교수님이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 건강을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에서는 정신 건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우울, 불안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그쵸. 어떻게 우울, 불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우울, 불안, 뭐 트라우마 이런 것을 이제 학교 때 배운 것 같긴 한데 실제 그냥 병원에서는 사실 환자보다는 또 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가 무슨 병으로 병원에 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대학원에 와서 제가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접하게 되고 제 속에 깊숙이 있었던 어떤 그 트라우마라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이긴 하지만 그 탈북민 분들을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뭔가 이렇게 진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명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뭔가 이렇게 휘집어 놓는 듯한 마음이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미안하고. 네. 근데- 굳이 내가 그거를 네. 꺼집어내야 되나? 근데 연구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질적 연구는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고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다시 또 이제 그 내용을 전자를 하는데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근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시켰거든요. 근데 시키면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이 남편한테 시킨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남편은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왜 이 사람은 안 힘들까?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게 또 내용과 맥락이 이어져야 이렇게 줄거리가 그쵸. 이어져야 이거를 이해하면서 글을 쓰는데 나는 힘든데 왜 이 사람은 안 힘든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똑같은 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의 경험에 공감을 한 나머지 사실 뭐 그냥 역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트라우마라고 하면 뭐 2차 트라우마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너무 공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이 힘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물어봐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털어놨겠냐고 그냥 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후련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심리학 이런 데 보면은 뭐 내러티브 뭐 치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있는 짐을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덜어놨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탈북민들이 3만 3천여 명인데 다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지만 저의 말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간호사들이 물론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인 지식, 간호학적인 지식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좀 정신 간호에 대한 그런 이해도 좀 깊어지고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서 앞으로 저는 통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 정말 북한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부모가 또 아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남자는 17살 고등중학교 졸업하면 10년 동안 군대를 네,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17살 그때도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나이인데 그때 부모를 떠나서 10년 동안 산다라는 거는 네 엄청난 그럼요. 네, 네. 이건 사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정말 그 정신건강 영역은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진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통일이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한에 있는 주민들,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 건강과 정서와 삶을 좀 만질 수 있는 진짜 간호학회 네. 진검다리 우리 강사님 네. 되길 바라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앞뒀는데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 이제 강사님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 인생이 또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그 책의 제목을 뭘로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아까 생각했었는데 네. 잊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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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네. 제가 생각하는 동안에 그 엊그제 아는 그 대학원 동기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는 계속 울림이 나면서 만난 사람한테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유진범이니까 진범아 하나님은 인간에게 열매를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냐면 씨앗을 주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역할이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 노력일 수 있고 뭐도 있겠지만 참 인간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어. 그냥 눈 딱 감고 뜨면 옮겨지든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참 묘한 건 신은 인간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씨앗을 준다는 거.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계속 지금 울림이 남아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수많은 씨앗을 갖고 걸어오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남아서 얘기 드리고 혹시 책 제목이 생각이 났을까요? 네, 참 어렵네요. 뭔가 책을 써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이어가지고 네. 참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혹시 책 네. 제목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네. 있을까요? 네, 혹시 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네, 이런 제목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없다면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네, 뭐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통일 간호회 진검다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후련함이었거든요. 책 제목이 후련함이었으면 좋겠어요. 후련함이요. 네. 네. 그래서 강사님을 만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그 후련함을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네.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후련함 사실 통일이 돼야 뭔가 후련해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후련함을 향해 네.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우리 강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하면서 오늘 모든 수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